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식탁에 신선하고 맛 좋은 채소가 가득 올라가기를 꿈꾸는 40대 후반의 야채 장수입니다. 달콤한 과일도 고소하고 질긴 고기도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물고기 회도 맛있지만 무엇보다 몸에 좋고 건강한 음식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채소를 파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돈벌이로 시작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채소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익혀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볶아도 먹고 찢어도 먹는 이 좋은 채소에 저는 그야말로 자부심이 넘쳐난답니다. 잔잔히 떠오르고 있는 채식주의 유행도 내심 반갑네요. 물론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채소만 먹고 살기에 아직 세상은 못 먹어본 음식이 너무나도 많은걸요. 하지만 야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식탁 위에 알록달록한 채소들만 항상 가득 차려줄 줄 아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둥이가 짧은 편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도 몰랐고 먹을 줄 아는 음식보다 먹을 줄 모르는 음식이 훨씬 많았어요. 흔히들 말하는 엄마의 손맛을 몰랐던 부모 없이 자란 저는 배를 쫄쫄 곪아가면서도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쉽게 먹지 못했었답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골고루 먹을 줄 알았더라면 지금 제 키가 180이 훌쩍 넘는 장신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처지에 얼리지 않게 거르는 음식이 많아서 영양 부족이 되어 이렇게 난쟁이 같은 단신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자업자득인 것을. 저를 버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왜 이렇게 입 짧은 아이로 낳으셨수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팔자인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모가 없었어요. 제 친구 말로는 제가 보육원으로 왔던 날에 하늘에서 주먹만한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날이 또렷하게 기억나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기억이 나는 건 엄청 추웠던 겨울날, 뜨거운 풀빵이 맛있는 냄새를 폴폴 풍기며 엄마의 손을 잡은 저의 콧구멍을 마구 괴롭혔다는 것.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 끝내 풀빵 한 봉지를 손에 쥐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풀빵을 먼저 먹지 않고 엄마 입 앞에 가져다 대면서 먼저 드세요 하고 유치원에서 배운 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엄마는 저의 손을 뿌리치듯 내팽개치고는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한 제가 멍하니 바닥에 굴러떨어진 풀빵 하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보며 잠깐 망설이시던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혁아, 여기 잠깐 앉아봐. 여기서 풀빵 먹으면서 잠깐 기다릴 수 있지?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엄마 금방 올 거야. 주혁이 풀빵 다 먹기 전에 올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얌전히 기다려. 그 많은 풀빵을 저 혼자 다 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누런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던 풀빵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기다림에 지친 저는 엄마가 걸어간 방향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를 견디지 못한 제가 가까스로 모르는 아주머니를 붙잡은 채 저희 엄마 좀 불러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을 땐 이미 엄마는 멀리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화장실에 엄마가 있다고 우겨대는 어린아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영무원에게 넘겼고, 그곳에서 몇 번의 안내 방송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린 것처럼. 한참을 기다리던 저는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인근 파출소를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경찰 아저씨께
거기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경찰관은 저를 얼마나 딱하게 여겼을까요? 아마 그때 저를 발견해 주셨던 아주머니와 영무원, 그 경찰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요. 기다리다 지친 저는 파출소에서 그만 잠이 들었고 그 후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친구는 그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펑펑 내리던 눈과 끝까지 손에 꼭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던 누런 풀빵 봉투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이라도 마주쳤다가는 한 대 쥐어뜯을 것처럼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악에 차올라 있었겠죠. 그래도 그날 그렇게 마주쳤던 친구와 저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늘 보육원 대문 앞에 앉아 불안함에 떨며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저에게 그 친구는 일종의 안정감을 주던 존재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저를 돌봐주시던 분들이 제 고집에 모두 혀를 내두르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때 그 친구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거든요. 저의 고집은 바로 그 풀빵 봉투였습니다. 그걸 다 먹기 전에 돌아온다는 엄마의 약속 때문에 그 봉투를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풀빵 역시 버리지 못한 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 먹어버리면, 아니 버려버리기라도 하면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요. 며칠이 지나도록 그 풀빵 봉투를 손에 꼭 움켜쥐고 있으니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풀빵이 멀쩡할 리가 있나요? 저를 설득하고 손에서 그걸 빼앗아 보려고 노력하셨던 선생님들을 대신해 그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엄청 차분한 목소리와 말투로 저를 설득해 버린 거죠. 야, 그럼 안에 있는 풀빵이 썩잖아, 바보야. 친구는 제 손에 있던 풀빵 봉투를 쉽게 가져가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육원 식당에 있는 냉동실에 던져 넣었어요. 꽝꽝 얼려두면 안 썩는다고 자기가 저한테 한 수 가르쳐줬다고 어깨를 으쓱했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결국 엄마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냉동실 속 얼린 풀빵을 잊어갈 때쯤 저와 그 아이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하루 종일 나와 놀아주는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커다란 혼돈 속에서도 저를 웃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보육원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수철이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왔어? 하고 물어도 그냥 빙긋 웃기만 할 뿐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던 수철이. 저희가 16살쯤 되었을 때 그 녀석이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건지 한 번도 울분을 토하지 않았던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는 동안 결핍이 있었다는 이유로 마구 엇나가는 아이들이 천지인 그곳에서 유난히도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자랐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수철이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됐는데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수철이었다고 합니다. 친척들 중에서도 수철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수철이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보육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그 아이는 해맑게도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맑은 웃음을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이에요. 누구는 태어난 직후에 버려지고 누구는 손잡고 나갔다가 버려지고 온갖 이유로 아픈 상처를 달고 버려져서 온 아이들과는 달리 자신은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보육원 아이들을 대하기 미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버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17살이 되던 해
저는 수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너 두고 절대 먼저 안 죽을게. 그러니까 너도 나 절대 버리지 마라. 수철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의견 차이로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느라 피 터진 얼굴을 하고서 원장님께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수철이는 제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우애를 상징하는 말 한마디 없이 가끔 휘두르는 주먹과 언성 높인 싸움들이 마음 표현의 전부였던 저희에게 저의 그 말은 어렵게 용기 낸 우정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정을 다져온 저희는 성인이 되고 보육원에서 나와 야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한참 나이 많았던 어느 형이 자기 친구가 야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던 자랑을 저희 둘 다 유심히 들어둔 탓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난생 처음 부딪혀보는 일에 왜 그리도 자신감이 넘쳤던 건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기저기 저를 좀 뽑아달라고 사정해가며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져가면서 포기할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인상이 좋고 말빨과 수완이 좋았던 수철이는 야채 도매 쪽에서 기회를 얻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곳에서 트럭에 실어준 야채를 배달하는 배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장님들 밑에서 일을 배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같았어요. 젊은 패기가 부럽고 보기 좋아서 믿어보는 거다. 저희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이키며 그날 하루 고단했던 것들을 훌훌 털어버렸고 마지막은 항상 같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얻은 일자리 잃지 않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하자고. 우리 보기 좋다고 믿어주신 각자 사장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제대로 일하자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다짐했던 마음이 사장님들께 닿았던 건지 덕분에 저희만의 트럭을 장만하고 본격적으로 야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동네부터 차츰 넓혀가기로 했어요. 사실 좋은 동네에서 덥석 장사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게 웬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는 일인데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동네, 때로는 그 흔한 태양빛 한 점도 쉽게 들지 않는 동네, 싱싱한 채소는 고사하고 라면 한 그릇, 쌀밥 한 공기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 동네가 저희의 첫 동네였습니다. 제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것들이 없는 저희라고 한들 그 딱한 사정을 훤히 보면서도 장사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르신, 야채 사세요. 싱싱한 배추, 대파, 양파 있어요. 밤고구마도 있어요. 아유, 고구마? 아유, 달겠다. 얼만데? 저희가 먼저 길 가는 어르신들을 불러 모을 작정으로 가지고 온 채소들을 나열하며 간절한 목소리를 내면 열의 아홉 고구마라는 대목에서 뒤를 돌아보시며 얼마냐고 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면 수철이와 저는 두 눈을 마주치며 드디어 마술을 한다는 생각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가격을 말씀드렸죠. 한번 맛보시라고 생고구마를 깎아 손에 쥐어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들은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혀를 쯧쯧 차시며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저희는 이유도 모른 채 시계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는데 몇 시간 동안 하나도 팔지 못하고 멍청이 시간을 날리고 있는 저희에게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는 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대체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저희를 몹시 부끄럽게 만들었답니다.
아유, 이 동네 어르신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인데 하필이면 고른 동네가 우리 동네야 그래. 총각들이 부르는 가격이 총각들한테는 나름 저렴한 가격일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선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괜히 사 먹지도 못하는 고구마 눈앞에 들이밀고 할머니들 괴롭게 하지들 말고 다른 동네 가서 장사해요. 어? 터세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해 말고. 내가 진짜 총각들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동네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형편이 어려워 싱싱한 채소가 됐건 뭐가 됐건 마음 먹고 한번 사드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턱대고 트럭을 사고 야채를 실어 가져다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심하게 느껴져 창피했고, 괜히 어르신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아닌지 신경 쓰이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장사차를 이끌고 왔으니 창피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창피한 마음을 숨기며 수철이에게 이만 차를 돌리고 이 동네를 나가자고 말하려다 또 한 번 길을 지나는 어르신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야채 트럭을 빤히 보던 할머니께서는 물어오셨어요. 그 고구마 얼만감? 달어? 먼저 호객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오신 것은 그 어르신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설레는 마음이 되어 할머니께 가격을 말씀드리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께서 잔뜩 실망하신 눈초리로 등을 돌리셨어요. 저는 한번 수철이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할머니를 먼저 불러세웠습니다. 어르신, 저희 장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이 고구마 가져가서 드세요. 돈 없다며 도망치듯 발걸음을 빨리 하시는 할머니를 쫓아 손에 검정 봉지를 걸어드렸어요. 지금 드리는 거 공짜라고, 장사가 끝났는데 남아서 아까워서 할머니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던 수철이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바구니에 담겨있던 채소들을 봉지마다 소분하여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일을 함께 도왔고 모든 채소를 남김없이 검정 봉지 안에 쏙 담아버리고 난 후 저희는 마을 이장님께 찾아갔어요. 저희 오늘 장사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이것들 마을 분들한테 나눠드려도 괜찮을까요? 돈 받겠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공짜로 나눠드리고 싶어요. 남은 게 아까워서. 남은 건 내일 다른 동네에 가져가서 팔면 되는 것 아니냐고. 왜 그걸 공짜로 주겠다는 거냐고 이장님은 안타까운 얼굴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듯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는 집을 알려주셨어요. 수철이와 저는 이장님이 알려주신 정보에 따라 골목을 나누어 그날 팔기로 했던 채소들을 모두 공짜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어르신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진짜 주는 거냐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다양한 분들이 계셨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인사가 같았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총각. 잘 먹을게요. 복 받을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야채를 그 어르신께 나누어 드리고 텅 빈 트럭을 몰아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 길. 수철이와 저는 내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완전히 말아먹었다며 오늘은 장사했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내일을 첫 장사날로 정하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비록 첫날 장사를 성공하지 못하고 샀던 야채 금액까지 모조리 날린 것을 생각하면 속이 쓰렸지만 어쩐지 마음만은 미치도록 따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어도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다음날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의 복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자꾸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저희는 깨달은 바를 가지고 다른 동네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트럭을 열고 30분도 넘기지 않았을 때 첫 마수를 하게 되었어요. 트럭에 야채를 싣고 배달은 수없이 많이 해보았지만
직접 저희 트럭 앞에 멈추어 선 손님들에게 판매를 해본 것은 처음이라서 가슴이 어찌나 쿵쾅댔는지 모릅니다. 절로 콧노래가 나왔고 트럭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신이 난 저희 두 사람은 한 소절씩 주고받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답니다. 제법 성공적인 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그 동네 같은 자리에 트럭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가 다음 주에는 다른 동네에도 가보고 그러다 점점 날짜를 계획해서 하루하루 이 동네 저 동네를 홍길동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몇 년 동안 마음 아픈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트럭 앞까지 다가오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나 바지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몽땅 꺼내어 보이며 그 돈만큼만 양파를 살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저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넘을지 몰라도 그분들의 장바구니에 몇 개씩 더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 분들에게 저 혼자 괜히 도와드리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냥 사신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몰래 챙겨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끔 안타까움에 울기도 하고 기쁜 마음에 울기도 하면서 야채 장수 일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제가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트럭을 가지고 후진을 하다가 그만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긁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닿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깜짝 놀란 수철이가 용수철 튕겨나가듯 조수석에서 내려 뒷차를 확인했고 곧이어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제게 그 녀석이 울상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완전 망했어. 수철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뒷차를 보며 무슨 말을 구시렁거렸습니다. 차를 바로 세운 제가 뒤늦게 내려 그 차를 들여다보고 난 후에야 그 녀석이 구시렁거리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벤츠다. 차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던 저마저도 알만한 그런 비싸고 고급으로 유명한 외제차였습니다. 그 차에는 차주의 연락처와 그 차주가 거주하는 동과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100번이 넘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어렵사리 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등 뒤로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을 하다가 저희 부주의로 그만 선생님의 차량과 접촉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육안으로 보니 저 때문에 선생님의 차량이 긁힌 것 같습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는 좀처럼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 저의 말을 곱씹는 듯 간단히 받아치는 질문을 하다가 곧이어 전화를 끊고 저희가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오셨어요. 만약 아버지라는 사람이 존재했더라면 그 정도 나이 또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법 풍채가 대단하고 목소리마저 굵직했기에 전화를 할 때보다 더 떠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분께서는 별다른 말 없이 본인의 차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여기를 말하는 건가? 하고 물어오셨어요. 제가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턱을 억지로 끄덕이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저 트럭이 본인 차냐고 물어오셨고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에 야채 장사를 하러 왔다가 선생님께 폐를 끼쳤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도 저렇게나 비싼 차의 수리비는 얼마가 나오게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그냥 가요.
연신 고개를 숙이던 저의 허리가 꼿꼿하게 펼쳐지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서 함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있던 수철이도 몹시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긁혔는데 너무 죄송해서 선생님, 수리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마를 긁적이며 그러시더라고요. 흠집도 별로 안 났는데 뭘 그러느냐고. 그냥 가라고. 진짜 괜찮다고. 머릿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벤치 수리 금액이 제 상상만으로 둥둥 떠다니다가 그분의 넓은 아량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꾸벅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서야 그분과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비를 물었더라면 몇백만 원은 좋게 나왔을 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말로 용서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그 흠집을 떠올리니 죄송한 마음이 뿜어져 나왔죠.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그분의 집 앞에 무료 야채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철이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동네로 장사를 가는 날, 그분의 집 앞에 걸어둘 야채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더라고요. 바로 아파트에서 더는 외부 장사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해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파트에서 장사를 하려던 것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분께 야채를 배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때 전화번호와 함께 봐두었던 그분의 주소를 떠올려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야채가 들어있는 봉투를 든 저의 손이 또다시 덜덜 떨려왔어요. 그 봉투에 따로 메모를 한다든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호의로만 그렇게 갚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그 동네로 장사를 갈 때마다 빠짐없이 그 집 문고리에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걸어두었습니다. 대략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어쩐지 그 일은 하면 할수록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에서 가끔 여전히 그 흠집 자국 그대로인 그분의 차량을 볼 때면 어김없이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몰래라도 그 죄송한 마음을 제가 가진 것으로 갚을 수 있어 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원가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그 계절에 맞는 제철 채소를 담아 문고리에 걸어드렸던 그 채소를 그분께서는 맛있게 잘 드셨을지 짧은 궁금증과 함께요. 그렇게 그분에게 특별한 채소 배달을 한 지도 1년. 언젠가부터 제법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희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곤한 날의 연속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에 의지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속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바쁜 날이 올 거라고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어떤 카페인보다 잠을 쫓아주는 것이 저희에게 닥친 기쁨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도매시장에 나간 수철이를 제외하고 혼자서 운전하던 트럭이 그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바쁘게 운전하고 야채까지 팔고 하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만 것이에요. 바로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수철이가 그렇게 제게 한숨만 붙이라고 잔소리를 해댔었는데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일으킨 씻을 수 없는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저 역시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다쳤으니 그 사람을 감싸고 있던 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차는 폐차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결국 폐차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철이와 함께 나란히 아끼던 첫 차를 잃고 멀쩡하고 건강했던 다리까지 다치게 되면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콸콸 빠져나갔고
저는 곧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저의 사정을 모조리 다 알고 있는 친구 녀석도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을 해봤지만 거절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얼른 나서 다시 갚아내라는 친구의 그 말에 차마 아무 말을 덧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수철이마저 당장 할 일을 잃고 멍하니 지내야 했으니까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수철이도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눈 뜨면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다친 몸이었고 회복에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느라 제 주머니는 물론이고 제 친구 수철이의 주머니마저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저는 제 손으로 만든 그 불행을 제 손으로 다시 고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럭과 가지고 있던 돈을 모조리 잃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중에는 돈이 없었고 그래서 야채 노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트럭을 몰고 어디든 갈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야채 노점은 제약사항도 많고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몸의 고단함이 2배가 되는 기분이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손님들은 하나둘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감사해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장사가 꽤 잘 되었던 지난 야채 트럭 장사 때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 노점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야 했어요. 몸이 아팠다고 해서 영원히 무직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팠던 몸은 완전히 회복을 했으니 다시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막막하기도 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지치기도 했지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마냥 좌절하거나 슬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노점 앞에 찾아온 손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채소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시기에 가격 설명을 드리다 말고 저도 그분을 올려다보았어요. 맞죠? 그때 아파트에서 트럭으로 차 긁으셨던 그분. 그분이 제게 먼저 아는 체를 하셨고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얼굴, 머릿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았던 듬직한 풍채. 그분은 다름 아닌 제가 다치기 전 한 아파트에서 장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긁어먹었던 외제차 차량의 차주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나 싶어 1차적으로 놀랐고 조금 생각이 든 이후에는 설마 그때 일로 저를 다시 찾아온 건가 싶어 목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돈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안녕하셨어요. 차는 괜찮나요? 하고 제발저리듯 여쭈었더니 그분이 웃지도 않는 얼굴로 대충 대답하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는 멀쩡합니다. 근데 그때 분명 트럭에 야채 싣고 장사하지 않으셨어요? 멀쩡한 그 트럭은 어쩌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트럭을 타고 다니던 제가 갑자기 노점에 나가 앉아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 사연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마침 손님도 없던 차에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저의 잘못을 실토하는 일이었고 하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분이 제가 한번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 차주라서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분은 불편한 기색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 경청에 저도 모르게 그때와 지금 느끼는 제 감정까지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다 털어놓고 나니 제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감정을 털어놓는 제 자신이.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 앞에 걸어둔 채소,
그거 총각이 그랬던 거 맞죠? 처음에는 걸려있는 걸 보고 누가 잘못 가져다 둔 건가 했는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를 않기에 이상하게 여기고 생각해보니 그쪽인 것 같더라고. 1년이나 꼬박꼬박 채소를 걸어두던 사람이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져 걱정 많이 했어요. 오며 가며 자주 봤던 트럭도 이 도통 보이지를 않고 한참 걱정을 해도 좀처럼 다시 보이지를 않기에 그냥 다른 동네로 가버린 건가 했었는데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쨌든 지금은 몸 건강한 거죠? 그분의 외제차를 긁은 후 아무 돈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 그 동네 갈 때마다 문고리에 채소를 걸어놓고 왔던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몸이 아파 그때 일도 모조리 잊고 있었는데 그 일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했고 제 몸이 건강하냐고 물어주시는 것에 또다시 죄송했습니다. 네, 건강합니다. 다치기 전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힘내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비록 모았던 돈을 병원비로 다 쓰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마음 많은 친구와 힘들었던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마음 편히 말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 일들을 함께 겪은 당사자였던 친구에게마저도 그러지 못했죠. 미안함이 너무 커서. 그런데 그분께는 왠지 그런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제게 그만 참을 수 없이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좌절을 몽땅 쓸모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의 주문 같은 말씀이었어요. 사실 1년 동안이나 꾸준히 저희 집 앞에 채소를 걸어두는 성실함 끈기를 보고 감동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형이 마음 깊이 와닿았나 보더라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물건을 받고 싶다고 저한테 연결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형이 큰 식당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용할 신선한 채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총각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지. 근데 웬걸 기다려도 이 사람이 찾아와 주지를 않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나 꼬박꼬박 오던 사람이. 근데 그때 하필 사고가 났었나 보군요. 어쨌든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다시 만나 반가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제가 저희 형 부탁을 좀 들어주고 싶거든요.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죠? 알고 보니 그 차주분의 형님께서 큰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시던 업계 큰손이었고 저희 꾸준함에 감명을 받은 차주분이 자신의 형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만나뵐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사고 때문에 엇갈리고 기다리게 되었음에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 저 스스로 제가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나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의 실수에도 단 한 번을 저를 나무라지 않고 늘 저의 편이 되어주었던 제 친구 수철이 그 녀석 말입니다. 저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어 함께 바닥에서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수철이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는 꼭 잡아야겠더라고요. 몇 분 길게 고민하지도 않고 저는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차주분은 편하게 형님이라고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나 다름없으셔서 이 호칭을 정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언제나 쿨하셨던 그 모습처럼 자신을 형님이라고 불러달라 하신 덕분에 어쩐지 조금 편한 사이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조심스러운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말이에요. 형님의 형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사장님께서는 형님보다 더 좋은 풍채를 가지고 더 남자다운 목소리를 가진 멋진 분이었어요. 이런 말씀 여기 사연에 보내게 되면 어떨지는 몰라도 요즘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이라는 그분이 떠오르는 풍채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 까불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포스의 사장님이지만 알면 알수록 반전이 있는 분이시더군요. 두툼한 손가락 끝으로 탄생하는 요리는 어쩜 그렇게 섬세한 맛이 느껴지는지 과연 명성 있는 식당의 사장님다웠습니다. 주방장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사장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성품을 다 알고 있다 과찬하시며 저를 아들 대하듯 잘 챙겨주셨습니다. 비록 자주 길게 보는 사이는 아니라서 빨리 가까워지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매일마다 빠짐없이 만나고 긴 세월 인연을 이어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이자 사업상 좋은 선후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 형님들을 존경하고 있고요. 좋은 품질, 갓 수확한 것 같은 신선함,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저는 그 형님을 만나는 자리마다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받은 날에는 감사해서 그 약속을 드렸고 죄송한 날에는 죄송해서 그 약속을 다시 새겼어요. 그렇게 저는 그 형님들의 도움으로 친구 수철이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과 연계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덕에 여기저기 이름이 알려지고 다리가 놓아지면서 이제는 점포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수철이와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좋아진 형편에 서로서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씨 넓은 그 차주분의 호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비싼 차를 긁히고도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셨기에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제가 얼마 안 되는 채소들을 문고리에 걸어둘 용기가 생겼던 것이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인연을 형성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채소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참 편식을 할 나이라 야채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오직 고기와 달달한 간식만 찾는데요. 야채 장사인 이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 세상 제일 가는 채소 사랑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야채를 즐겨 먹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목표랍니다. 아빠가 고깃집 사장이라던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저희 딸에게 야채 장수 아빠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